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과 의료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법,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득보장, 노인소득보장에서 극빈층 대상의 노인소득보장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법은 역시 극빈층 대상의 의료보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결국에 기초연금에 보면은 결국에 소득보장이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득 보장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수급권자 다 있습니다만은, 자, 소득 인정액은 계산이 다릅니다. 소득 인정액.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소득 인정액이란 그 범위가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개별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게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본인과 배우자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개별 가구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로만 국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등장하죠. 당연히 기초연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원칙으로 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자, 여기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그러면 우리가 정책론적 접근으로 같이 간다면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여기 65세 이상 그러면 소위 귀속적 욕구 중에 인구학적 조건 중에 연령을 첫 번째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이야. 이건 바로 자산조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조사.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크게 귀속적 욕구 중에 인구학적 조건 중에 연령 65세 이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선정기준은 소위 자산조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령과 자산조사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소득인정액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조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정기준액을 선정한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이것이 70% 수준이 되도록, 그래서 65세 이상 중 70%까지는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예외 규정도 있다는 것 딱 보시되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기초연금액의 산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산정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은 기준연금액 그리고 국민연금급여액 을 기본적으로 필수 고려사항이고, 그 외에도 다른 고려사항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의 전국 소비자 물가 반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자, 이것도 알아봐 주시고, 이때 이 기준연금액의 적용 기간은 정부 회계연도와 같은 1월 1일부터 12월, 여기 1월 1일이라고 하지 않고 1월부터 12월이 하지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준연금액을 얼마나 할 것이냐. 기준연금액을 고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정하는데, 여기 그 금액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한다. 그것은 30만 원으로 한다. 그래서 적용하는 금액은 3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초연금액 나와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만약에 여기 보면은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을 본다. 만약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면 여기 보면은 본인과 그 배우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20%의 100분의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80%만 지급한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0%씩만 지급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최저 좋습니다. 다음에 기초연금은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아무에게나 물론 전 국민에게 보편주의에 의해서 적용은 되지만 아무에게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게 그래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신청할 수 없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또 대리인은 누구에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다,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배우자, 수급 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때 다음에 자료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다,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축약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배우자는 그 신청을 할 때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것은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한다는 이 말인데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 이 말을 이렇게 길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공부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공공부조에 관련된 사회보장 수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론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필수 전제 조건으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가 나와 있는데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 여기 보면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를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언제까지 했냐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그래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지급 기초연금 내용 보시고 그다음에 정지화. 우리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초연금도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초연금법으로 달리 정할 경우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유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거기에 보면 정지 사유가 있고 상실 사유가 있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상실 사유.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국외로 이주한 때, 또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기초연금수급권도 양도, 담보제공, 압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도금지, 그리고 담보제공금지, 압류금지 이렇게 해서 금품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칙 있고 다음에 비용분담.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당연히 공공부조의 근거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재원은
공공부조 중에 조세를 재원으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조세 중에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 즉 국세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40에서 90%이고 나머지를 지방세로 하는데 그 나머지의 30에서 70%는 시도가, 그 나머지를 시군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은 기초연금에 해서 기초연금에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에서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바로 이게 바로 국세 부문이 되겠어요. 국세 부문. 국세 부문은 40에서 90%를 물론 대통령령으로 상세 규정을 두고 있겠지만 40에서 90%를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시도와 시군구가, 그다음에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자세한 내용이지만 분담한다.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40에서 90%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한의 위탁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양벌 규정도 있죠. 양벌 규정.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거기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만 행위자를 벌하는 거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에 벌금형을 과한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당사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 관한 그 법인이나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처벌을 하는데 그때 처벌의 상한은 벌금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의료급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은 1977년에 극빈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으로 의료보호법으로 생활보호법 시대에는 의료보호법으로 제정되어서 시행되어 오던 것이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고 2000년부터 시행되면서 의료보호법도 의료급여법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시작이야 20세기 1977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의 명칭 의료급여법은 21세기 2001년부터 사용됐던 용어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떤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의료보장이지요. 자, 여기도 보면 뭐 수급권자, 수급자 뭐 있겠지만 우리가 볼 것은 여기 부양의무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공부조에도 부양의무자 조항이 사실상 적용되는 일이 이미 사실은 사문화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7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부양의무자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것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양의무자 조건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은 의료급여 정도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사문화된 조항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양의무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우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아직은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자로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이렇게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그 1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규정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급권자에서 많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시험용으로 이 수급권자를 암기하시라고 말은 하지 못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의료급여법상에서는 수급권자를 제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세부 내용까지 볼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합니다. 또 그러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도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또 북한 이탈 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 또 5.18 민주화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들도 수급권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국기법상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입양특례법의 대상자, 또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또 무형문화재 보존이나 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서 나오는 소위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 여기 있죠?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 그럼 북한 이탈 주민, 또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노숙자도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고, 긴 제목까지 볼 건 아니고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일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을 쭉 같이 적어놨습니다만 그냥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고, 1종 수급권자에 보면 다 무슨 단서가 붙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런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1종 수급권자의 지위를 이렇게 두고, 대부분 1종 수급권자의 지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2종 수급권자라고 하있다. 그래서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서 설정하고 있다. 다음에 난민에 대한 특례도 있다. 난민.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이라고 않고 의료급여법상의 대상자는 당연히 완전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는 것처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를 1종, 2종으로 나누어서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의료급여법의 대상자는 난민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한 특례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적용배제 좋습니다. 다음에 보장기관. 보통 우리가 보장기관이라고 하면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보장기관을 뭐라고 했어요?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누가 다룬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보장기관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교육급여는 바로 교육감으로 한다. 이렇게 이듯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름은 나와 있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바로 의료급여법상의 보장기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되, 시도와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사라는 규정도 같이 봐주시고, 다음에 의료급여 심의위원은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에 의료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 자, 여러분들은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아프고 다쳤는데 전혀 다른 처우를 받는다면 그건 인간 존엄을 해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을 받고,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 의료급여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 그 급여의 내용을 보면, 급여의 내용. 자, 여러분들 급여. 건보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나 출산비, 그다음에 부가급여, 또 장애인 보장구 특례, 그리고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요양급여는 이것은 현물급여로 취급을 하고 있고,
요양비는 현금급여로. 그리고 부가급여는 단 하나 현실화되어 있는 단 하나 임신, 출산, 진료비 단 하나로 있는 여기는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특례는 현금으로. 다음에 건강검진은 바우처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급여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은 뭐가 있느냐? 여기는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는 명칭을 바꿔서 요양급여라고 하지 않고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다음에 요양비는 똑같습니다. 요양기관이 아닌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어떤 그 처치를 받을 때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부가급여로 임신, 출산, 진료비를 했는데 임산부에 대한 특례. 임산부 특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적어보시고 임산부의 특례라고.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장애인 보장구 특례, 그리고 건강검진. 자, 이런 것도 건데 특히 임산부 특례가 이게 다른 거죠. 이 부가급여에 다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법에서는 부가급여로서 대통령령의 임신, 출산, 진료비 하나만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나 현실화되어 있는 것은 임신, 출산, 진료비인데 거기는 이용권, 즉 바우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의료급여에는 똑같이 내용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임산부에 대한 특례로서 추가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급여를 바우처라고 명칭하지 않고 추가급여. 자, 먼저 우리가 판서를 해봤으니까 이 내용을 법 조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똑같으지요? 건보급여와 건보법상 요양급여와 동일하다. 동일하다. 뭐 진찰검사, 뭐 치료재료 지급, 뭐 쭉 더 있습니다. 예방, 재활, 이송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관. 의료기관은 건보법상 요양기관과 동일하다. 건보법상의 요양기관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약사법에 의한 희귀 필수의약품센터, 또 기타 뭐 지역의료원, 의료원, 또 지역진료소, 보건진료소 뭐 이런 등등이 다 똑같이 동일합니다. 단 의료급여기관만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의료기관. 또 그때 보면 보통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건보법상 요양기관입니다. 건보법상 요양기관은 의료급여법상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2차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한, 3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이렇게 의료기관으로 여기에 차별점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통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과 동일하지만 그 요양기관을 의료급여법에서는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에 비해서 시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받은 기관은 2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기관은 3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해서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 이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양급여기관, 건보법상 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급여법상에서는 1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급여비용이 나와 있죠. 급여비용.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보면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정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히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노사정 3자 부담으로 국가가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건강보험에 조세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주된 재원은 저희 가입자들이 내는 국민건강보험료
있죠?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보험료가 사회보장성 조세로서 역시 공공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또 건강보험에는 있지요.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 그래서 이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혼합 운영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이건 조세지요. 조세로 부담하되 일부를 의료급여기관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이 한다. 이거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는 거지.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는 똑같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조세는 공공재원,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 민간재원. 그래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혼합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왜 이용자 부담금의 문제점은 이용자 부담금의 단점은 이 범위를 줄여줘 적용하려는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있는 사람들은 단돈 1,000원이 무슨 돈이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없는 사람에게 참으로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장점으로서는 소위 의존성 심화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또 건강보험기금이나 의료보험, 여기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을 맞으면 아낄 수가 있다.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구와 거인도 있고 쭉 올라가 보십니다. 다음에 서류보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법은 똑같습니다. 서류보전 원칙은 5년으로 하되 서류보전 원칙은 5년으로 하되 약국 처방전은 3년 보존하여야 3년으로 한다. 이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 똑같습니다. 서류보전은 원칙은 5년이다. 약국 처방전은 3년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양비 나와 있죠. 요양비는 현금급여죠. 현금급여 때문에 당연히 조세를 가지고 그 의료급여기금에서 모두 내주지만 본인이 내야 될, 즉 일부만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을 한다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급여 있고 여기에서 당연히 본인 일부 부담금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그 외에도 먼저 차례가 있습니다. 13조에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특례.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를 이용권으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비용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특례, 그리고 건강검진도 있다. 내용은 똑같지만 결국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의 내용과 의료급여법상의 급여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표현이 건강보험법상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라는 부가급여가 바우처로 이렇게 실시가 되지만 여기 의료급여법상의 임산부에 대한 특례와 같은 경우는 추가급여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제한 사유가 있지요. 사회보장급여법에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있으면 사회보장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이 의료급여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사유 다 읽어볼 거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극빈층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면 구상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3자의 행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료를 또는 그 의료급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처치를 받았다든지 이송을 받았다든지 한다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을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규책 사유가 제3자이기 때문에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의료급여의 대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의 대지급.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의료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신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당연히 나머지 비용은 원칙은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내야 되지만 그것마저도 낼 수 없는 경우가 또 허다한 경우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그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서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도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대신 지급이 가능하다. 이 말을 지금 대지급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지급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그냥 띄어먹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 개의가 만연하니까 그에 대해서 보면은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는 대지급금을 누구에게?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거 의료급여기금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신청에 따라서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신 지급했는데 그를 상환할 의무자는 이것은 의료급여기금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갚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대지급을 해주는 것은 의료급여기금이지만 본인 일부 부담금마저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은 의료급여기금이지만 그걸 갚을 적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갚아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의료급여기금으로 납입되지만 해서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운용 잘 보시되 거기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이나 의료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여기 보면은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처분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문서로 하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봐주시고 나머지는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법상의 권리 행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기본이 3년이 원칙이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의료 비용을 받을 권리, 대부분을 상환받을 권리 이렇게 해서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부조 중에 기초연금법과 의료급여법의 좀 더 도드라진 영역을 살펴본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